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이제 IBK 퀀트 투자 보고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아는 지인이 이제 이쪽으로 퀀트 애널리스트로 하러 가게 됐는데, 원래 이제 제가 그 옆에서 모델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나름 이제 충격을 먹었고, 저는 이제 멀티팩터 모델을 예전에 연구를 했었는데 이 멀티팩터 모델에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만드는 퀀트는 이 멀티팩터의 한계를 뛰어넘은 퀀트 모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의 어떤 사고 영역이 굉장히 넓다라는 것도 충격이었고, 그 다음에 이 모듈 자체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만들었다는 것도, 논리적이라는 것도 그게 굉장히 좀 충격이었습니다. 이번 보고서 리뷰를 통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어떻게 이제 이 퀀트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내 투자 스킴을 어떻게 투자 방법을 좀 정형화시키고 좀 세련되게 바꾸는 방법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보고서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이제 여기 메타를 찾아서라고 이제 되어 있고, 목차에 가면은 주식시장에 해는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팩터를 통해서 투자를 했을 때 과거에 어떤 특정 팩터가 꾸준히 상위권에 있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멀티 팩터 만들어 봐야 답이 없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요약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어떤 팩터 로테이션의 퀀트 모델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제 구간별로 이렇게 했느냐 이런 건데, 일단 심플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했던 것들, 그 제가 모델을 받고 했을 때 이제 이런 로직이죠. 본인이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이익 모멘텀, 그다음 기관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배당, 로우볼, 퀄리티, 사이즈, 주가 모멘텀을 다 이제 민감도를 만들더라고요. 롱숏 지수를 만들어서 그 롱숏 지수가 그 롱숏 지수를 이용해서 시장의 어떤 팩터, 시장의 어떤 코스피의 주가 설명력을 이제 만들어서 그 주가 설명력이 변화가 발생했을 때 그 변화에 따라서 어떤 투자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으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멀티팩터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이런 거죠. 이게 이게 과거에 통했으니까 해라 뭐 이런 건데, 얘가 이 지인이 이제 하는 팩터는 멀티팩터가 아닌 특정 어떤 민감도를 통해서 이번에 이런 민감도가 나왔고 이미 확정되어 있는 변화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익 모멘텀도 이익 모멘텀의 민감도가 높아졌는데 거기에 따라서 뭐 기관의 어떤 펀드 설정이 점점 커진다면은, 기관이 뭐 돈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이익 모멘텀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돈을 더 때려 넣을 거기 때문에 이익 모멘텀의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뭐 기관의 그 설정 원본이 커지게 되면은 이번 달에는 뭐 이익 모멘텀 투자를 하자. 굉장히 합리적인 어떤 사고를 통해서 로테이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 리뷰에서는 이 19페이지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서 이제 팩터의 알파는 베타의 영향을 받는다 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퀀트 투자에서 제가 이제 경험했었던 거는 뭐냐면, 2011년도 이후에 시장이 이제 코스피가 횡보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과거에 이제 2000년도나 고성장 국면에서, 그리고 추세적인 상승과 추세적인 하락과 추세적인 상승이 있었잖아요. 2010년도, 11년도까지는. 근데 2011년도부터는 횡보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 PER과 PBR 팩터들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직관적으로 모두가 성장할 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업들이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12개월 포워딩 PER이 싼 것들 위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싼 것들만 골라서 플레이를 하더라도 시장을 아웃퍼폼 할 수 있었지만, 그게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죠. 2011년도부터. 그래서 2011년도, 12년도에 퀀트 애널리스트의 전략들이 서서히 뭐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거나 변경이 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2015년도 이후에도 더 심해집니다. 2015년도 이후에는 가치 투자가 이제 저조한 성과가 나타나면서 이게 과연 팩터 자체가 알파가 있느냐. 그래서 막 그 멀티 팩터 모델들이 계속 변경이 돼요. 이렇게 추가해보고 저렇게 추가해보고, 심지어는 이제 경제 지표들을 이렇게 뭐 끌어들여 가지고 과거에 유사한 시점을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멀티 팩터로 적용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 멀티 팩터가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주식 시장에 해가 존재하느냐. 주식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컨센서스나 매크로 데이터나 이용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재료로 수학과 통계적 기법을 이용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도출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수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꾸로 접근을 한 거죠. 과거에 있었던 수익률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팩터가 꾸준히 상위권에 위치를 했었느냐, 상위권에 수익률을 위치를 했던 성과가 있느냐라고 이제 하는 건데, 이익 모멘텀이나 퀄리티가 코스피 대비 높은 성과를 기록하였음에도 수익 발생 비율의 어떤 관점에서는 코스피와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팩터가 꾸준히 상위권에서 유지하고 있던 경우가 잘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히트 레이쇼가 고만고만한 겁니다. 50%대대로. 그러니까 이거를 뭐 뚜렷하게 아웃퍼폼 할 수 있는 해가 없는데, 시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조합을 자꾸 하는 거죠. A 팩터, B 팩터, C 팩터, D 팩터 조합하고 뭐 모멘텀 팩터랑 이익 모멘텀 팩터랑 뭐 이런 것들 자꾸 이제 뭐 밸류에이션 팩터랑 모멘텀 팩터를 막 조합해 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는 이제 체감상으로 맞지 않다는 거고, 이 친구는 이제 거꾸로 과거의 어떤 수익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익률 측면에서 수익률 자체는 이제 퀄리티랑 이 모멘텀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좋았지만, 월 수익 발생 비율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꾸준하게 시장을 아웃퍼폼하게 하는 팩터는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한 달 단위로 이제 시장을 아웃퍼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멀티팩터 모델을 쓰면 시장에 언더하는 구간이 2달, 3달, 뭐 심지어 6달씩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모델을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뭐 지금 대한민국의 매니저들이 펀트 애널리스트가 백테스팅해서 제공하는 어떤 종목을 과연 사느냐, 사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이제 지금 펀트 애널리스트들의 역할은 뭐 지금 현재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스크리닝해서 어떤 지금에 좀 어느 정도 잘 맞는 투자 포인트가 이런 겁니다라고 하는 어떤 일회성적인 어떤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게다가 실적이 나오면은 그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석하는 뭐 실적 전달자 역할에 불과하는 어떤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는 그런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의 어떤 모델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데, 해가 봤을 때 단순 멀티팩터로 모델을 써봐야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월 평균 수익률과 수익률 발생 비율을 보게 되면 꾸준하게 아웃퍼폼 하는 게 없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아웃퍼폼 하는 것들 없는 것끼리 서로 조합을 해봐야 그게 나오겠느냐 하는 거죠. 그나마 이제 이익 모멘텀 팩터는 이익 모멘텀과 퀄리티 팩터가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어떻게 했었냐면, 퀄리티 기준으로 해서 유니버스를 새로 산정을 하고, 그 새로 산정한 유니버스에다가 밸류에이션 모멘텀, 이익 모멘텀 이런 것들을 그 시퀀싱 방법으로, 그러니까 시계열 방법으로, 그러니까 순차 적용이라고 하죠. 순차 적용으로 했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좀 어떻게 알파를 좀 창출해 보고자 하는 노력도 했었는데, 그것도 저는 포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퀄리티 한 종목으로 유니버스를 새로 산정을 하고, 그 새로 산정한 걸 가지고 밸류에이션, 뭐 모멘텀, 뭐 이익 모멘텀, 일반 모멘텀, 이익 모멘텀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조합해 가지고 만들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하시겠지만, 저는 뭐 이미 포기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단일 팩터 중에서 그나마 이익 모멘텀이 수익률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누적 수익률이 1500%인데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그러다 보니까 2021년까지,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퀀트 애널리스트들은 이 이익 모멘텀을 기반으로 시장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결론적으로 저는 어떻게 방향을 틀게 되냐면, 이익 모멘텀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애널리스트가 컨센서스가 상향이 되는 어떤 종목들이 나왔다. 그렇다면 그 종목을 기준으로 해서 이 보고서를 꾸준히 읽어보고, 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 논리적이냐, 논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거를 체크한 다음에, 이번에 컨센서스 상향이 논리적이면은 저는 그 종목을 투자하는, 약간 퀀트와 일반적인 투자와 하이브리드 형태로 변형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한테 제공해드리는 엑셀도 이익 모멘텀이 이런 거고, 이 이익 모멘텀에 해당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종목들은 좀 봐야 된다라고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내용에서 보면 뭐 외국인 순매도도 효과가 있는데, 외국인이 이제 순매도를 많이 때린 것들, 빈집이 된 것들도 효과가 있는데, 이거는 베타를 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 들어가고 빠질 때 빠져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쭉 내려보면 이익 모멘텀의 성과가 좋긴 하지만, 애널리스트들, 지금 기존에 있는 애널리스트들도 대부분 퀀트 스크리닝 모델에 이익 모멘텀, 컨센서스 상향, 추정치 이익 상향, EPS 리비전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그것도 시장에 해가 되기에는 부족한 이유가 모든 구간에서 수익률과 수익 발생 비율 그리고 상대 성과에서 우위를 보이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익 모멘텀이 이 구간에서 성과가 나빠졌던 경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도 이럴 때는 제약바이오가 엄청 뛰어다니거든요. 이 제약바이오를 컨센서스라고 하는 추정 이익에서 상향 조정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들이 새로운 게 생겼는데 그게 이익 모멘텀으로 설명을 못하는 주가 상승이 발생하는 구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이익 모멘텀으로 설명 못하는 종목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뭐 지금 메타버스가 특히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코스피나 코스닥의 어떤 시장 수익률에 이익 모멘텀만 가지고는 따라가기가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익 모멘텀의 어떤 성과가 나빠지는 구간들이 뚜렷하게 있는데 지금 이제 퀀트 백테스팅 모델들 다 뒤져서 보면 애널리스트들 모델 뒤져서 보면 2014년부터 과연 19년 사이에 성과가 좋았냐는 거죠. 성과가 대부분 나빴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멀티팩터의 축이 이익 모멘텀을 기반으로 해서 밸류, 뭐 수급 이런 것들을 다 섞어서 만들기 때문에 그들의 그 기존의 어떤 애널리스트들의 멀티팩터 모델은 이 구간에서 이렇게 이제 이익 모멘텀이 작동하지 않았던 구간에서 힘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만든 모델은 이익 모멘텀이 통할 때는 이익 모멘텀을 쓰자. 그러니까 이익 모멘텀의 민감도를 체크를 해서 이익 모멘텀이 통할 것 같을 때는 이익 모멘텀 기반으로 계속 주식 플레이를 하는데 이익 모멘텀이 통할 것 같지 않은 구간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모델로 결국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얘기하는 게 이 작년에도 보시면은 2021년도 생각을 해보시면 상반기에 PR, PBR이 낮은 철강 화학주들이 많이 움직였죠. 그때 보시게 되면은 철강 화학 관련된 중국의 그 화학 가격이나 철강 가격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그게 피크아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적 추정치들은 뒤늦게 올라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화학이랑 철강 가격이 그렇게 오를지 몰랐고 그 올랐던 것들이 그 순차적으로 레깅돼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실적은 실적은 뒤따라서 올라오게 되는데 주가는 안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 수익 추정을 상향시켰던 그 기업들의 성과가 실제로는 주가와 거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익 모멘텀도 이렇게 뒷북치는 어떤 추정치 상향은 성과가 오히려 나빠지더라. 그런 것들도 있고 이익 모멘텀으로 설명할 수 없는 종목들이 올라가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익 모멘텀이 여전히 영원한 어떤 이것만 써서 성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해는 없다. 그래서 멀티팩터 모델 자체에 이익 모멘텀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래서 그 멀티팩터 모델들 가지고 백테스팅해서 이 종목 사라라고 하는 보고서를 안 보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익 모멘텀의 그 성과가 안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저 같은 경우는 이익 모멘텀 자체만 뜯어서 보고 그 안에서 종목에 대한 어떤 보고서를 그 이익 모멘텀을 만들어낸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읽어보고 고민을 하는 걸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일종의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도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이익 모멘텀이 그래도 과거에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게 베스트 비율과 월스트 비율이 있는데 결국 다른 팩터들은 오를 때 오르고 떨어질 때 박살이 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익 모멘텀의 팩터, 그러니까 추정치가 상향되는 팩터는 오를 때 오르는데 떨어질 때 덜 떨어진다는 거예요. 베스트와 월스트의 차이가 크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제 로우볼의 성격도 그런데 로우볼보다 훨씬 베스트와 월스트 차이가 크다. 팩터별 수익률 성과 순위가 상위 3등까지 들어갔었던 수위와 하위 3등까지 들어갔던 비율이 있는데 이익 모멘텀은 이게 주식 투자자 입장으로서 이 이익 모멘텀을 계속 봐야 하는 이유가 그래도 뭐냐면 오를 때 많이 먹고 떨어질 때는 덜 떨어진다라는 게 이제 이렇게 성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이브리드로 해라라고 하는 거고 멀티팩터가 이제 뭐냐면 결국에는 뭐 가치주, 이익 모멘텀, 퀄리티, 로우볼 등 팩터 투자에 그 탁월한 성과가 2008년도부터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는 퀀트 모델 연구가 많았었는데 11년도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거의 퀀트 모델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퀀트 애널리스트들이 백테스팅을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모델을 만들었는데 앞으로도 성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내용들의 보고서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 심지어 15년도부터는 이익 모멘텀 팩터가 나빠지니까 더더욱 그런 애널리스트들이 사라졌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퀀트의 어떤 구성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팩터 동시 투자. 저는 사실 멀티팩터보다는 이게 멀티팩터가 이제 가중평균 멀티팩터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뭐 가치 점수에 얼마 주고 이익 모멘텀 점수에 얼마 주고 이거를 또 최적화하기 위해서 0.5를 주지 말고 뭐 0.2를 주고 0.1을 주고 뭐 이런 거를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 최적화일 뿐이고 그 10년 백 테스트 해봐야 120번 백 테스트 하는 건데 그 120번 백 테스트에서 그걸 최적화를 하게 되면 앞으로 안 맞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고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 팩터 동시 투자가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한 계좌에다가 PER 싼 거 넣고 PER 싼 거 한 20개 넣고 PBR 싼 거 20개 넣고 차라리 이제 뭐 이익 모멘텀 관련된 종목들 한 20개 넣고 이렇게 해서 아예 깔아버리는 게 오히려 포트폴리오를 더 견고하게 로버스트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중평균 멀티팩터보다는 팩터 동시 투자가 훨씬 안정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 진짜 돈이 많아지면 저는 이 가중평균 멀티팩터 안 쓸 겁니다. 그냥 계좌 뭐 한 10개 만들어 놓고 하나는 PER 팩터, 하나는 뭐 퀄리티 팩터, 하나는 뭐 모멘텀 팩터 이렇게 해가지고 팩터 순수하게 팩터가 표방될 수 있는 종목들을 한 30개씩 집어 넣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장기적으로 우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이 가중평균 멀티팩터 해봐야 의미 없으니까 의미 없다라기보다는 의미는 있는데 그 실전에서 쓰다가는 힘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단일 팩터는 단일 팩터니까 이게 통하지 않더라도 이해는 해요. 지금 시장 상황에 이 단일 팩터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를. 그렇다면 가중평균 멀티팩터는 문제가 뭐냐면 점수를 막 0.1점 주고 0.2점 주고 0.3점 주고 이렇게 해서 가중평균해서 멀티팩터 만들었는데 이게 시장에 통하지 않으면 이걸 바로 폐기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내 모델이 틀렸나?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고 차라리 팩터 동시 투자는 의심을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방식들로 이제 멀티팩터들을 만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멀티팩터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추가로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데 뭐 가중평균 멀티팩터에다가 이렇게 가중치를 막 변경하는 거 이게 최적화죠, 최적화. 그리고 팩터 동시 투자에 팩터 투자 대상을 지속적으로 변경하는 거.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낮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팩터에서 상관관계가 높은 거, 그러니까 상관관계 낮은 것들을 계속 바꿔주는 거죠. 이번에 뭔가 좀 잘 되는 팩터가 있을 거라고 추정을 했고 A 팩터, B 팩터, C 팩터를 기준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와 상관관계가 아예 낮은 팩터들을 섞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약간 바벨 전략 비슷한 걸 추구하는 그런 형태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단순 스크리닝 하는 게 있죠. 저는 이제 이게 차라리 개인 투자자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뭐 굳이 가중평균 이렇게 하지 말고 이익 모멘텀만 가지고 스크리닝해서 그거 관련된 종목들을 좀 인덱스하게 리서치하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켓 타이밍 저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이걸로 하는데 제 개인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21선 아래로 하락하면은 이 길에 종목을 거의 다 이제 처분하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투자를 중단하는 어떤 이런 방식들이 있죠. 저는 이제 그냥 코스피 지수 말고 좀 더 민감한 코스닥 지수의 3일, 5일, 11선 모두를 이탈하면은 이 길에 이제 종목을 거의 대부분을 이제 좀 매도하는 게 어떠냐. 그리고 다시 만약에 재매수한다면은 최소한 이제 3일과 5일, 11선 중에 하나라도 이제 회복을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오전에 주문을 들어가는 이런 방식들로 이제 마켓 타이밍을 개인적인 어떤 투자 방식에 적용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켓 타이밍도 한번 고민을 해보실 만도 하고 실제로 이 마켓 타이밍을 전문으로 쓰면서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집단들도 있어요. 뭐 젠포트라고 하는. 그래서 위의 방법들로 쓸 수 있는데 또는 이제 기존 팩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 이거 꼬아가지고 만드는 거죠. 저도 뭐 예전에 많이 꼬았어요. 그래서 뭐 저변동성 대비 고알파 팩터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성과가 남들이 안 쓰는 팩터들을 만들어서 뭔가 좀 새로운 걸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기둥으로 해가지고 막 멀티 팩터 만들어 봤는데 그것도 시장이 언더하는 구간들이 꽤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멀티 팩터를 포기했습니다. 제가 이거 했었던 건데 퀄리티 점수를 기반으로 유니버스를 1차적으로 스크리닝한다. 제가 이 방법을 썼었어요. 제가 이제 이 방법을 쓰는 걸 옆에서 봤었기 때문에 이걸 썼던 것 같은데 퀄리티를 기반으로 해서 유니버스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유니버스들이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300등, 뭐 500등,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만드는데 저는 이제 그 멀티팩터 모델을 만들 때 퀄리티 기반으로 유니버스를 만들었던 1차적인 원인은 단순 멀티팩터를 꾸준히 내가 전략을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최소한 퀄리티를 기반으로 질적으로 괜찮은 애들을 기반으로 유니버스를 뽑고 그 안에서 다시 밸류에이션, 뭐 이익 모멘텀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면 멀티팩터가 작동을 안 하더라도 그래도 질적으로 괜찮은 기업들이니까 깨질 때 덜 깨질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생각을 그렇게 가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퀄리티로 1차적으로 유니버스를 새로 구성하는 건데 지금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유니버스를 구성을 합니다. 근데 시가총액 기준으로 유니버스를 구성하게 되면 단점이 뭐냐면 특정 업종들이 완전 몰려있는 구간들이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 뭐 과거에 바이오가 엄청나게 이제 시장을 지배했을 때는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시가총액에 많이 차지를 하고 그게 다시 또 튕겨 내려갈 때 성과가 굉장히 나빠지는 경우가 있죠. 뭐 이렇게 해서 뭐 멀티팩터가 있는데 이 멀티팩터들이 2015년도 전후로 작동이 어렵다. 그 배경에는 멀티팩터의 재료가 되는 단일 팩터 성과의 하향 때문인데 특히 이익 모멘텀 팩터들이 망가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팩터 수익률이 나빠지기 시작했고 2015년도에는 뭐 경제 외부가 바뀌게 되면은 이 퀀트 전략들도 힘이 약화되는 경우가 꽤 많아져요. 뭐 트럼프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성장도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 성장 떨어지고 뭐 좀 괜찮아지려고 했더니 트럼프가 당선돼 가지고 중국이랑 싸움박질하고 이러다 보니까 퀀트고 뭐고 아예 성과가 안 나오는 거죠. 아니 외부 매크로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익 모멘텀, 애널리스트의 추정치가 시장에 먹히지가 않는 경우들이 또 생기는 경우가 미래에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이전 성과가 우수한 팩터, 그러니까 2015년도 이전에 어떤 성과가 좋은 것들을 기반으로 최적화해서 맞춰가지고 멀티팩터 모델을 조합을 해서 미래에 이제 쓰게 되면은 이때 그 백테스팅 기간에 따라서 베타가 점점 커지는, 그러니까 베타를 자기의 어떤 팩터 조합이 시장 대비해서 베타가 점점 커지게 만드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그러니까 안 맞는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저랑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했던 게 2013년, 14년, 15년에 ARS라고 해서 신한금융 투자에서 그 롱숏 관련된 자금들이 엄청나게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조금 좋다고 하면은 롱이 다 붙어버리고 조금 나쁘다 하면은 숏이 다 붙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거는 더 올라가고 나쁜 건 더 떨어지죠. 그런데 그 구간에서 자금이 설정되던 구간에 백테스팅 모델을 만들어서 그 자신의 어떤 백테스팅 기간에 포함을 시켰다면 그 3년이 굉장히 독특했던 3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안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백테스팅 하면서 13년, 14년, 15년의 성과가 나오게 만들었으면 앞으로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시장의 성격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성과가 나오면 되지, 뭐 MDD 좀 낮고 연평균 수익률 높여서 만들었는데 멀티팩터를 만들었다면 안 맞을 가능성이 있는 게 그때 당시 시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로우볼과 배당주도 그 멀티팩터 모델과 성과가 차이가 없게 상관관계가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 애널리스트가 이제 이 지인이 이제 만든 거는 메타 팩터 로테이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팩터 로테이션은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옛날 과거 보고서도 있어요. 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최근에 성과가 있었던 팩터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 성과가 나쁘다라고 하는 주장이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하고 있는 팩터 로테이션 모델은 과거의 어떤 민감도를 통해서 만들었던 거고 유니버스는 국내 상장 전 종목의 한 300등 기준으로 했고 국면 파악을 그 장 쪼개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이런 건데 국면을 파악하고 그 국면에서 가장 잘 맞는 거를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건데 이걸 이제 민감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민감도를 만들어서 그 민감도를 통해서 지금 가장 합리적인 투자를 하자라는 이제 모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시면 뭐 성과가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이걸 모델을 옆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꽤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은 미중 무역 분쟁 당시가 이제 18년도, 19년도 이런 데 보면은 이익 모멘텀이 뜰 때도 있고 순간적으로 이익 모멘텀이 안 될 때는 배당이나 이런 거를 해라. 그리고 장이 아예 그
너무 나빠지면은 투자하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팩터가 비어져 있죠. 이거 투자 이번 장에서는 투자를 하지 마라. 이번 달에는 이런 식도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뭐 18년도에는 이럴 때는 방어주를 해라. 방어주를 기관수 매수 강도가 이제 좀 세니까 오히려 방어를 해라. 거꾸로 너무 이제 과매수한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주가 모멘텀이 그래도 잘 통하는 것 같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쓴 건데 본인이 이제 투자 팩터를 만들 때 명칭들도 다 기재를 해줬어요. 본인만의 어떤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 다 이건 또 본인만의 기준이라기보다는 이거는 다 쓰는 것들이죠. 대부분 다 쓰는 것들인데 본인이 이제 설명을 다 이렇게 달아놓은 거고. 그 다음에 팩터 민감도를 만드는데 이 팩터 민감도를 뭐 예를 들어 이익 모멘텀 300 종목들의 이익 모멘텀을 상위 종목과 하위 종목의 롱숏을 만들어서 그 롱숏을 가지고 회귀 변수를 통해 가지고 시장의 어떤 수익률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얘기했던 게 이런 얘기들도 했었어요. 이거 이제 기관 수급이나 외국인 수급은 이제 뻔한 거니까 상관없고 이익 모멘텀도 12개월 EPS 상승률이니까 뭐 이건 뭐 알 수 있는 거고 배당 수익률도 올해 이제 예를 들어 해당 해의 배당 수익률을 기준으로 만든 것도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재밌었던 게 로볼에 대한 어떤 정의, 그다음에 퀄리티에 대한 정의, 퀄리티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제가 본인은 내렸더라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뭐 사이즈에 대한 효과는 뭐 그렇다 치고 주가 모멘텀은 이제 1개월, 3개월, 6개월 주가 수익률의 점수를 기준으로 했고 그다음에 가치에 대한 수익률을 저한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봤을 때는 이제 3년 평균 PBR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시장의 가치 투자에 대한 어떤 ETF들이 있는데 그 ETF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순수한 가치를 어떻게 표방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단순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PBR로 해야 되고 뭐 PBR 기준으로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가치주가 민감도가 높아지면 순수하게 PBR이 낮은 거를 사는 게 아니고 과거 3년 동안 많이 빠진 걸 사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과거 3년 동안 많이 빠진 게 시장에서는 가치주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급이 몰리더라라는 걸 이제 또 발견해내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거기서 그 과거 3년 동안 많이 빠진 걸 사게 되면 일반적인 퀀트 모델에서는 제약 바이오를 살 수가 없는데 많이 빠진 제약 바이오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와, 넌 정말 천재다. 그럼 어떻게 그 사고를 그렇게까지 확장을 할 수가 있냐라고 저는 깨달았던 그리고 충격을 받았던 이야기들도 같이 이제 뭐 이야기하면서 나눴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민감도를 다 만들었다. 민감도를 만들었고 이 민감도를 가지고 이렇게 구조화를 해서 결정 트리를 짰다라는 게 이제 본인의 모델의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쭉 이제 리뷰를 말씀드렸고 여기까지 이제 19페이지까지 정도 리뷰를 해드리면서 다음번 리뷰에서는 이제 각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이익 모멘텀은 어떻게 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는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제가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개인 투자자는 그럼 이걸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거 모델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냥 그림의 떡 아니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멀티팩터 모델 개발하는 사람들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멀티팩터 모델은 시장에 언더퍼폼 하는 구간들이 꽤 있고 그 언더퍼폼 하는 구간들을 내가 견뎌낼 수 있느냐, 내가 논리적으로 뭔가 여기 그 퀀트 애널리스트는 여기 결정 트리만 보더라도 굉장히 합리적인 어떤 투자를 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익 모멘텀 민감도가 높아지는데 주식형 설정 펀드의 잔액이 커지느냐, 기관들이 주식으로 돈을 쏠 수 있는 금액이 커지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체크하고 그게 아니면 이렇게 민감도가 요 구간에서는 외국인의 선물 계약이 많아져서 외국인이 이익 모멘텀 쪽에 주식을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이런 환경들을 다 체크를 해서 이익 모멘텀을 쓰는 방법을 하는 것을 하니까 뭔가 좀 합리적이죠. 그런데 단순 멀티팩터, 과거에 이게 통했으니까 앞으로 통할 거야 라고 하는 전략을 만들려고 하거나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그 모델을 꾸준히 내가 쓸 수 있고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느냐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반문을 해야 되고, 일반 투자자들은 여기서 보면 이제 저는 이 페이지에서 가장 이제 저도 이제 몰랐던 것들 중에서 그래도 이익 모멘텀이 가장 좋다라고 이제 해석되는 것이 이 이익 모멘텀이 깨질 때 덜 깨진다, 먹을 때는 먹는다, 이게 가장 핵심이라서 이익 모멘텀이 그래도 성과가 있으니까 이익 모멘텀이 발생되는 종목들의 보고서를 하나씩 다 뒤져보면 이거는 그냥 숫자만 갖다 때려 넣어가지고 숫자만 나와 있는 보고서고 텍스트가 없는데 내용이 없는데 그냥 숫자만 바꿔놓고 이익 모멘텀이 발생한 종목들도 꽤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걸러내고 스스로 이제 정성적으로 좀 걸러내면서 이익 모멘텀이 발생한 종목들을 추려서 우선적으로 공부를 해나가면은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성과를 꾸준히 미래에도 달성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형태로 계속 투자를 지향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일부 리뷰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